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동 이상하면 다 지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해 주셔야 되고, 네, 요거 지금 다 이제 우리 편집에서 영상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수화를 해주시면 좋죠. 수화하면은 우리 박 목사 수고를 해서 강의할 때 수화를 할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저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에서 모니터가 켜져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여기는 공소리로 나가는데 앞에는 이쪽은 모니터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시간에서 이제 마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번 시간에는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과학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원, 그 다음에 간략간략하게, 이제 논리실증주의, 반증주의, 그 다음에 이제 라카투스라는 분, 그 다음에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이어뱅크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하고,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되면서 비엔나 서클이라는 비엔나의 이제 중심, 거기에 이제 살던 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과학 철학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과학 철학은 말 그대로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험 위주의 어떤 대상만 인정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다 이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없애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철학이 왜 일어났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분 이제 뉴턴의 과학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 이런 분들의 우주주의,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기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받으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이 일단의 철학자는 2000년 동안이나 철학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냐. 그러면서 이 몇몇 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시작했냐면, 이렇게 철학을 2000년이나 해왔는데도 인간의 문명은 결과를 이끌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철학적 언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가 질병이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돼. 우리가 쓰는 이 언어라는 것이, 이 일반적인 언어가 굉장히 이렇게 혼돈하고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반성 활동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언어 자체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철학적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논증의 그 명제 안에 나타난 단어들의 연결고리는 다름 아니라 상황 속에 나타난 객관적 사물들의 연관관계를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명제에 나타난 언어 구조가 실제의 논리적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학적인 언어인 명제는 사실들의 그림이며, 그 그림 안에 주어진 그림의 요소들은 사물들의 재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말하는 거 다 그거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그 인간의 말을 다 이렇게 그 철학적인 언어로 바꿔가지고 환원시켜가지고 그것이 지칭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다 1대1 대응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귀납과 검증 가능한 어떤 프로토콜 명제, 프로토콜, 이게 프로토콜이라 그러는 건 뭐냐면, 그 명제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에요. 굉장히 이제 그 언어가
사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원리를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논리 실증주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강조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가만히 보니까 다 귀납적으로 되더라 이거에서 귀납의 원리가 뭐냐면은 다양한 조건 하에 있는 많은 A가 관찰되고 그 관찰된 A는 예외 없이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A는 B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귀납의 원리를 주장해서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이 그 검증 원리가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왜 무너지게 되냐면은 이제 이걸 무너지게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콰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W 콰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험론의 두 도그마들, 그래서 Two Dogmas of Empiricism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두 가지를 주장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이 논리식주의자들, 경험론자들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 도구마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냐면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나눌 수 있다는 도구마. 자, 분석명제와 종합명제. 이거는 이제 그 칸트랑은 좀 다르지만 여하튼 분석명제는 예를 들어서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총각이라는 단어를 풀면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 이건 항상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종합명제는 3 더하기 5는 8이야. 그럼 3이라는 숫자 더하기라는 기호, 5라는 기호 더해가지고 8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합명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에서 과학이 발전하려면 이 종합명제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종합명제와 분석명제가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구마가 있다. 근데 이 실제로 언어 생활과 그 문장들을 잘 분석해 보니까 종합명제와 분석명제는 구분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콰인이 발견한 중요한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환원주의입니다. 모든 명제의 결정적인 진리 판단의 근거는 직접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 규정적 명제에 달려있다. 이게 검증 원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틀렸다 이거예요. 이런 환원이 불가능하다. 왜? 여기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관찰, 검증하려면 뭘 하려면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하려면은 어떤 대상이 드러나야 관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찰을 할 수가 없어. 관찰이라는 것은 이미 뭐냐면은 이론적인 행위예요. 이론. 어떤 이론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어떤 특정한 사물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엑스레이 많이 찍어보셨죠?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게 간이고요. 여러분이 보여요? 그게 뭐가? 우리가 보면 검은 거 그렇고 하얀 게 뼈가 이게 뭐냐? 아무리 봐도 안 봐. 몰라. 우리 아무리 봐도 몰라. 근데 의사로서 훈련받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만이 어떤 특정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딱 보고 여기에 지금 당신이 뭐가 이상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아주 쉬운 얘기고요. 아주 복잡한 관찰이라는 것, 심오한 어떤 발견을 위한 관찰이라는 것은 이미 생경하고 브루탈 팩트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런 거 없어. 그런 게 없고 이미 그것은 어떤 이론에 의해서 검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도그마서 엠피리시즘이라고 주장한 이 두 내용에 의해서 이 논리 실증주의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콰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철학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프라그마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프라그마티즘, 실제론적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쓸 수밖에 없어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콰인이라는 사람 자체는 엄청난 물리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신이나 정신이나 이런 거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로 환원된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물리적 과정이라고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런 두 논리에 의해서 논리실증주의, 모든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프로토콜 명제로 환원될 수 있고 그 프로토콜 명제에 환원된 그 이론적인 것들이 축적돼서 과학이 발전하고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론은 끝장이 나가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증주의가 또 이제 반증주의라는 생각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반증주의라는 생각은 칼 포포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본으로 그 포포의 주장은 이제 기본이 뭐냐면은 저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론에 의해서 어떤 그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해. 관찰을 해가지고 뭔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중요하고 이론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칼 포포는 논리실증주의의 핵심 주장인 귀납법, 그 다음에 경험적 지식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한 프로토콜 센텐스 같은 규정적 문장에 의존한다고 하는 환원주의를 이제 비판합니다.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이론이라는 것은 포포가 보니까 실제로는 그 문제 해결, 그 수수께끼 풀이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주어졌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것을 더 잘 설명하고 단번에 그것이 과학인지 아닌지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증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그 이전의 이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계와 우주의 측면과 관련된 형태를 적합한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지성이 자유롭게 창조해낸 사변적이고 가설적인 추측이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지식 획득이 가능한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가설을 통한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반박을 받고 반박의 재반박을 통해 가지고 이 지식이 이제 축적적으로 증가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이제 경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이한 시스템의 내적 일관성이 드러나게 된 각 시스템의 결론의 논리적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의 논리적 형태를 탐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이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고, 그 이론의 결과를 경험적으로 작동하는 것인가, 그 결과를 또 검토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론이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해 가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 진짜 과학이라는 것으로 등장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그 좋은 이론은 반증이 가능한 것이다. 반증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반증 가능한 그 사실이 과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론이라는 것은 점점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새로운 환경과
내용을 주장했다가 틀리면 또 보조가설을 만들고 그거 말고 또 더 좋은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걸 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영원불면한 단순한 직관적 진술이 아니라 변할 수 있고 끝없이 새로운 추구를 통해서 더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기껏해서 철학이 할 수 있고 과학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규정적인 마지막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온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에 접근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포포가 과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론을 또 새로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거기에 그 포기되지 못하는 핵심 영역이 있다. 핵심 영역. 어떤 이론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보조가설을 세워서 새롭게 이해하고 또 환경이 다르면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추가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건 약속 같은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한 그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을 다 둔 채로 이렇게 더 발전적인, 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연구들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해 가려고 하는 것이 과학이지, 그것이지 어떤 결정적인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포포가 그 진화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이 형이상학적 탐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포가 초기의 이론과 나중에 이론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포포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 진화론은 형이상학적 탐구 이론이다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이 물론 과학적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반증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반증될 수 있냐? 진화론이 정말 과학이라면 포포가 말한 식의 과학이라면 반증이 돼요. 반증이라는 뭐냐면 어떤 한 이론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반대되는 사례를 얘기해가지고 그 이론이 틀렸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진 않아. 이 진화론이나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형이상학적 탐구 프로그램, 그러니까 세계상을 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더더군다나 이 진화론은 거기 보면은 그 자연선택, 돌연변이, 그 다음에 점진적 진화 이런 것들은 진화론에서 포기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것이 개별 과학 안에서 그 결과를 통해서 반증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포포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균이 박테리아가 페니실린과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면서 일종의 어떤 그런 예견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진화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도 말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연선택이라는 말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뭘 의미합니까? 자연선택이 말 그대로 이 포포가 맨 처음에 주장한 것처럼 자연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잘
잘 살아남아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남은 건 어떤 거예요? 잘 자기가 적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호 반복이야 사실은. 끊임없는 동호.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포포가 주장한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반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포포의 반증 이론에 의해서 그 진화론은 어떤 진정한 과학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형이상학적 탐구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형이상학적이다. 이게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 형이상학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포는 이제 그 과학 안에 다양한 것들을 다 이제 쉽게 그 이론 안에도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이제 임시적으로, 과정적으로 순서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해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반증 이론이 과현대에는 이제 반박되고 있어요. 어떻게 반박되냐면 다음에 이후에서 반박됩니다. 뭐냐면 첫째, 어떤 이론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 반증되면 반박될 수 있다고 이제 포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학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 모든 이론은 결정적으로 반박될 경우가 없다. 반박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의 이론은 수많은 보조과설과 다양한 내용들의 조건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반박됐다고 하는 건 전체 이론이 반박됐다는 의미인지 그 보조과설을 바꾸면 되는 것인지 그 새로운 조건을 바꾸면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이 복잡해 가지고 한 이론이 그렇게 포포가 말한 것처럼 반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지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반증 이론이 설득적이지 못하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관찰, 어떤 관찰 자체가 이미 이론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포포도 이론 얘기하고 있지만 이 관찰 자체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찰이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이론이 반영될 수 있다. 그건 또 틀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찰의 환경과 사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 포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새롭게 다르게 그 내용에 접근해 갈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기초 언명이나 합의 같은 그 핵심 역할하는 그 관찰 언명 자체는 사실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뭘 보여주냐면 앞에 있었던 어떤 이론의 결과라는 걸 어떤 이론을 수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이론이 틀린 것일 수 있어. 그렇다면 이 과정 자체가 전부 잘못된 것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반증이라는 그 내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한 이론을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반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화된 어떤 상황에서 하는 얘기지 과학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 없다. 대신 그럼 뭘 보여주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토마스 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마스 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냐?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통제하는 과학 안에서 행해지는 연구의 정당성을 결정해주는 기준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신학에서 그러니까 신학의 연관에서 신학에서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문장, 코 같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이런 가장 핵심적인,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죠? 이걸 포기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이론이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그 핵심적인 코어를 이제 그 코어가 어떤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쿤은 이런 아까 얘기한 그 반증 이론의 그런 그 반증 이론이 맞지 않다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그 과학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다음의 단계를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더라는 거죠. 뭐냐면은 전 과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개의 상이한 이론들이 상이한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고 그냥 있는 채로 각기 다르게 설명되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모든 다양한 현상들이 하나의 통일된 이론과 관점으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과학이라고 해요. 그것을 패러다임이 출현할 때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근데 이 패러다임 안에는 기본적인 법칙, 표준적인 방법,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정상과학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그 쿤과 이 포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 변칙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무시한 채로. 왜냐하면 모든 이론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설명 못 되는 건 못된 대로 놔두지만 그러나 대다수 어느 정도 그 관점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 설명되지 못한 변칙적 사례들이 있는 것을 그냥 놔둬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조 가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그것을 통합해 보려고 노력을 할 뿐이에요. 더 그것을 자연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노력해. 그러고 있는데 과학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변칙적인 사례가 점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이 정상과학의 그 이론, 패러다임 이론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예가 이제 많아지고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이론 가지고는 이 많은 형상을 설명할 수 없는데 라고 있을 때 지금 패러다임 A와 전혀 다른 완전히 생각부터 다르고 기본 전제가 다른 패러다임 B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태까지 설명 안 됐던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패러다임 A와 패러다임 B가 대결을 시작해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패러다임 A가 합리적인 이유가 불확실한 것이 증대되고 그리고 이것이 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B가 더 확실한 설명을 주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B가 채택되는 게 아니라 A가 기존의 입장을 설명하고 A가 설명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론들을 B가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A와 B가 경쟁을 시작해요. 두 이론이.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럼 패러다임 A와 패러다임 B 사이에서 뭐를 선택하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느냐? 여기에는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 누가 더 설득력이 강하냐?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나 어떤 내면의 필연성에 의해서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A를 버리고 패러다임 B로 전환이 될 때에는 그것은 순전히 쿤이 얘기한 대로는 어떤 경험인데는 종교적 회심과 같이 실전적 선택에 의해서 B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B를 더 좋아해요.
그럼 B가 정상 이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A라는 이론이 B라는 이론으로 바뀔 때에는 그 A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드러나고 B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선택돼야 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B의 A와 B 사이의 그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어떤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 결단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윤리적 요구에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따라서 B가 선택될 수 있고 B가 정상과학이 되더라. 이제 이게 그 토마스 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패러다임의 어떤 변혁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해 가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언어의 대결 안에 더 큰 공동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과학이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이제 이것을 토마스 콘이 이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결론들은 뭘 보여주냐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을 거의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사실의 바탕을 둔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언어와 문화와 철학적 변경에 따라서 구성적인 측면이 강하더라. 그래서 이 토마스 쿤의 철학적 이런 어떤 과학 철학적 입장에 따르면 그런 어떤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 공동체가 어떤 정치적, 윤리적, 철학적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떤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되느냐가 결정되는 그러한 더 큰 의미에서 인간의 의미 활동의 하나라는 것을 밝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토마스 쿤 이후에 그 파이어 아벤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 토마스 쿤의 결론을 더 받아들여가지고 더 발전시킨 것이 여러분 더 뒤에 어게인스트 메소드 폴 파이어 아벤트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잠깐 그 몇 페이지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택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거기 다 갖고 계시죠? 이거는요. 네. 거기 1페이지 한번, 그 1번이라고 한 걸 보세요. 1번이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2번. 거기 이제 그 몇 번 제가 한번 중요한 것 같은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법이란 개념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과학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견실하고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제하면서 묻는 원리를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고 인식론적으로 굳건한 원리로 보일지라도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는 그 어떤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과학의 이념들과 실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역사적 발전 과정에 축적된 탐구의 해명 과정에 의하여 알려진 것이다. 진보를 막지 않는 유일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원리이다. 일상적이며 과학적 발전의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탐구의 논리적 규칙이 축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자명하다. 이론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이성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 이론의 어떤 부분들이 서로가 일치하지 않고 비이성적이며 비감각적이며 방법론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채로 설명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도 오랜 기간 사용된 뒤에야
비로소 어떤 이론들이 받아들여지거나 명료해집니다. 즉, 이론 탐구의 과정은 이상적인 언어의 이리적인 소통의 현장이 아니라 심지어 다리저기까지 한 변증법적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개념이라도 자신의 방법대로 읽어내고 그 자신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속한 전통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과학적 진보란 경험적 사실의 직접적이며 명료한 검증의 진보를 의미하지만 어떤 다른 이에게는 경험적 확증이 아니라 기존 지식과의 정합적인 통일과 조화의 확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주장은 인식론적 무정부주의는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에서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유일하고 탁월한 특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 사실 놔둬라. 그냥 다 알아서 지 멋대로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자기 앞대로 발전하게 하고, 물론 이걸 과대평가하고 이상하게 설명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이리적이고 하나의 단독적인 과학의 이념이라는 것은 사실 있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론 혹은 선명하게 이해된 실험 결과와 반대되거나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가설들을 채용할 수 있다. 그렇게 반귀납적으로 탐구를 진행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여기서도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귀납적이건 반귀납적이건 간의 논쟁에서 복수적 방법론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적된 지식의 연관관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진장의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비공유적인 다른 선택지들의 바다를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관찰이나 사실들 그리고 실험적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 가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굳이 스스로의 자기 근거를 찾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론이라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관찰된 결과라든지 실제라고 이해되는 주장들 모두가 다 이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이미 사용되어 왔던 방식대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론적 전제는 매우 인위적인 것이며 객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일상적인 경험의 불확실성이 이 근본적인 철학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듯이 과학의 정교한 이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귀납적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방법론들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의 이론 가운데 핵심적으로 본질로 여기는 규칙의 한계나 그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본질 안에 비이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그 쭉 내용이 나와요.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저 뒤에 이것을 저희 대신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번 그 18번 맨 뒤에 그거 좀 읽고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은 과학 철학이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이게 신화적이라는 거예요. 미스라는 말도 신화적이다. 과학이 이 과학은 사람들이 발전시켜온 사유의 한 형태로서 반드시 최고일 필요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 그것은 눈에 띄는 것이지만 시끄럽고 무례한 것이기도 하다. 단지 이 과학은 이미 어떤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과학의 이점과 한계들을 검토해보지 않은 채 그 과학이라는 것을 막무가내로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본질상 탁월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과학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라면 국가와 교회 사이의 구분과 분리는 반드시 국가와 종교의 분리로 보충되어야 된다. 과학은 최근 들어선 가장 공격적이고 도구마적인 종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과학이 국가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100% 확실한 것으로 항상 옳은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이 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사회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 마쿠스 가브리엘이라는 독일의 이제 본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세 가지 이제 좋은 어떤 현대 철학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세 가지 현대 철학의 잘못된 전제들 그리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현재 이제 마크스 가브리엘이라는 젊은 철학자인데 굉장히 탁월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론이라는 존재론을 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정말 신성처럼 나타난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존재론을 가지고 이제 학술 대회를 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그 얘기를 여기 소개하는 것은 맞기 때문이에요. 첫째, 뭐냐면 현대인들과 현대 철학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모든 것의 근원이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이 이제 세 가지 오류를, 현대 철학의 오류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모든 것의 가장 최소 단위의 근본적인 것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적인 그런 세계상이 오늘날 세계를 덮고 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둘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상과 이 모든 것이 정신이 뇌의 산물이다. 라고는 뇌과학적 전제.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뭐냐면 이 종교, 가치, 그리고 미학적 판단 같은 이런 정신적인 실체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도덕적 허무주의,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마크스 가브리엘이라는 철학자가. 근데 이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 세계와 싸울 때,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과학의 언어 안에서도 이제 가브리엘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 여기서 얘기한 그런 구성주의적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존재를 객관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첫째, 모든 것이 물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고, 둘째, 인간의 정신이 뇌의 산물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세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진리에 대한 모든 개념들, 철학적 이념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허무주의, 이런 허무주의 사상에 빠져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어떤 정신의 실제 참된 근원으로서의 세계를 찾아봅시다. 이제 이런 주제의 그런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근데 신학자도 그렇게 철학자도 그렇게 하는데, 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그 사람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 계시의
이 진리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실제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세계상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어린 중고등학생들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형이상학적 과학에 찌들려가지고 물질주의적으로 찌들려가지고 과학에 맹신하고 있는 이 우상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이런 형이상학적 세계상의 정말 새로운 자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실제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